남을 도와줄수록 나만 손해다. 남을 돕는 사람들은 결국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말 남을 돕는 건 인생의 낭비인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회 풍경을 살펴보면 동네 주민들끼리 교류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처럼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웃과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행여나 마주치게 된다면 눈길을 피하기 바쁘다. 개인 성향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집값이 과열되어서 사는 곳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했고 경제적 압박과 저성장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각박한 세상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도모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선을 긋는 세상이 된 것이다. 남을 돕는다는 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유 없는 내 삶에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 어쩌다가 남을 도와줘도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괜히 도와줬다는 마음이 든다. 심지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성향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의 도움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의로 생각한 나의 호의가 타인에게 의존성만 높아지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만 상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나의 선의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상황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대가를 바라고 선의를 베푼 건 아니겠지만 그 결과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서로 돕지 않는 사회일수록 이타주의자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 남에게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은 남을 돕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누군가를 돕는다. 빅터 프랭클이 수감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서 수십 년간 봉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직장에서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선뜻 기부하는 뉴스를 접할 때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진다. 비밀은 유전적 이유에 있다. 인간은 가족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식 또는 가까운 가족을 돕게 되어 있다.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인간이 가족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유사성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유전자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친척들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서로 몸속을 들여다보며 나와 유전자를 얼마나 공유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돕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외모, 성격,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좀 더 공감하고 도와주게 된다. 같은 국적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돕게 된다. 누군가를 돕는 또 다른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돕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한다면 나만의 사회적 자산이 쌓인다. 인생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사회적 자산과 부채가 생겨난다고 생각해보자. 자산과 부채는 회계 용어다. 자산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나에게 효익을 주는 것으로 쌓일수록 저절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 반대로 미래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부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사회적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동한다. 그것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이타적인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쌓이는 사회적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남을 위한 선행이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해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 그리고 쌓인 신뢰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직장에서는 다른 팀과 협업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가 쌓이면 내가 하는 요청이 더 잘 수용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 유대감 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점점 쌓여간다. 반대로 나의 부정적인 행동은 부채라는 이름으로 쌓여간다. 부채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도울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기도 한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 혹은 돕고 나서 신체적으로 정서적 포만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 큰 보람을 느끼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생긴다.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내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옥시토신 호르몬도 증가한다. 불면증과 만성 통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심지어 남을 돕는 행위는 장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이렇게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서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산도 쌓이고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이 있는 이타주의자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남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에서 굳이 이타주의자의 모습을 버려야 할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이타적인 행동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타주의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 따르면 이타주의자들이 쌓은 긍정적인 평판들은 그들을 큰 성공으로 이끈다고 한다. 이타주의자들이 쌓은 사회적 신뢰는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 이타주의자들이 베풀었던 배려와 남을 돕는 행동들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고 더 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이타주의자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남을 너무 많이 돕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타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과 공동체의 헌신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희생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이타주의자들의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남들을 잘 돕기는 하지만 자신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 태도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남들에게 기부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료들과 상사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번아웃이 오지 않게 나를 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타주의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을 돕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자신이 쌓은 사회적 자산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잘 돌보면서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건강한 이타주의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 마음의 갈림길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 분명한 건 남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명성이나 평판을 잘 쌓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득을 누릴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에서 오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물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배려와 헌신은 분명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남을 도와줄수록 나만 손해다. 남을 돕는 사람들은 결국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말 남을 돕는 건 인생의 낭비인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회 풍경을 살펴보면 동네 주민들끼리 교류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처럼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웃과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행여나 마주치게 된다면 눈길을 피하기 바쁘다. 개인 성향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집값이 과열되어서 사는 곳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했고 경제적 압박과 저성장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각박한 세상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도모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선을 긋는 세상이 된 것이다. 남을 돕는다는 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유 없는 내 삶에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 어쩌다가 남을 도와줘도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괜히 도와줬다는 마음이 든다. 심지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성향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의 도움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의로 생각한 나의 호의가 타인에게 의존성만 높아지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만 상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나의 선의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상황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대가를 바라고 선의를 베푼 건 아니겠지만 그 결과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서로 돕지 않는 사회일수록 이타주의자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 남에게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은 남을 돕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은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누군가를 돕는다. 빅터 프랭클이 수감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서 수십 년간 봉사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직장에서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선뜻 기부하는 뉴스를 접할 때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진다. 비밀은 유전적 이유에 있다. 인간은 가족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식 또는 가까운 가족을 돕게 되어 있다.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인간이 가족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유사성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유전자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친척들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서로 몸속을 들여다보며 나와 유전자를 얼마나 공유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돕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외모, 성격,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좀 더 공감하고 도와주게 된다. 같은 국적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돕게 된다. 누군가를 돕는 또 다른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돕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한다면 나만의 사회적 자산이 쌓인다. 인생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사회적 자산과 부채가 생겨난다고 생각해보자. 자산과 부채는 회계 용어다. 자산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나에게 효익을 주는 것으로 쌓일수록 저절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 반대로 미래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부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사회적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동한다. 그것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이타적인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쌓이는 사회적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남을 위한 선행이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해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 그리고 쌓인 신뢰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직장에서는 다른 팀과 협업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가 쌓이면 내가 하는 요청이 더 잘 수용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 유대감 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점점 쌓여간다. 반대로 나의 부정적인 행동은 부채라는 이름으로 쌓여간다. 부채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도울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기도 한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 혹은 돕고 나서 신체적으로 정서적 포만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 큰 보람을 느끼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생긴다.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내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옥시토신 호르몬도 증가한다. 불면증과 만성 통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심지어 남을 돕는 행위는 장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이렇게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서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산도 쌓이고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이 있는 이타주의자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남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에서 굳이 이타주의자의 모습을 버려야 할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이타적인 행동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타주의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교수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 따르면 이타주의자들이 쌓은 긍정적인 평판들은 그들을 큰 성공으로 이끈다고 한다. 이타주의자들이 쌓은 사회적 신뢰는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 이타주의자들이 베풀었던 배려와 남을 돕는 행동들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고 더 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이타주의자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남을 너무 많이 돕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타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과 공동체의 헌신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희생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이타주의자들의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남들을 잘 돕기는 하지만 자신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 태도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남들에게 기부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료들과 상사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번아웃이 오지 않게 나를 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타주의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을 돕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자신이 쌓은 사회적 자산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잘 돌보면서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건강한 이타주의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 마음의 갈림길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 분명한 건 남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명성이나 평판을 잘 쌓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득을 누릴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에서 오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물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배려와 헌신은 분명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